암이 유전 질환이 아니라 대사 질환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설령 암이라는 것을 경험할지라도 운명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전이라 하면 정말 유전이래 하면서 어쩔 수 없어. 치료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이나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전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암이 유전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암세포가 커지지 않고 잘 제거된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유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환경에 의해서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고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제거가 잘 되기도 하고 잘 되지 않기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유전이라는 것은 사실 태생적으로부터 그것이 발현이 돼서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유전 질환이 아니라 뭔가의 신진대사의 문제로 인해서 암세포가 사라지지 않고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암이 생기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약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의미가 될까요? 유전이라면 빠른 시간 안에 발현이 돼야 될 텐데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에서 20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생긴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 젊은 건강한 사람보다는 몸이 이제 신진대사가 많이 약해져 있는 노화된 상태에서 암이 생긴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이야기가 바로 세 번째 후성유전학입니다. 후성유전학이라고 해서 신유전학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것은 2010년에 타임지하고 네이처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력과 유전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미래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성유전학은 일부 사람들만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대 교과서에도 실리고 후성유전학 박사과정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유전학입니다. 근데 의외로 의료 전문가분들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이게 많이 가르쳐지거나 또 이거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후성유전학을 활용할 것인가 이게 아직은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후성유전학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전 늘 말씀을 드리는데 후성유전학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DNA, 이게 이제 유전자와 관련된 거잖아요. DNA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DNA가 발현되는 그 과정, DNA 메틸화라는 후성유전학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잘못돼서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고 우리 몸에서 재생돼야 되는 부분들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DNA 발현 과정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DNA가 아니고 환경이라는 의미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나쁜 공기, 또 독이 되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소들,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거죠. 한마디로 생활 습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DNA를 발현시키는 것에 문제를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후성유전학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암은 유전이다, 또 가족력이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암 환자가 많았다, 나도 암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 후성유전학이 차지하는 것은 약 90% 이상입니다. 유전자가 차지하는 것은 5에서 10% 미만이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큰 병원에 암 수술하러 굉장히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환자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유방암이 있는데 딸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5% 정도 미만이라고밖에 말씀을 안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들은 이제 후성유전학을 알고 계신 거죠. 또 이 후성유전학과 관련돼서 옛날부터 많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으로는 쌍둥이 연구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유전 질환이라 한다라면 모두 똑같은 병에 걸려야 되겠죠. 그런데 한 쌍둥이는 아시아권에서 살고 또 한 명은 미국권에서 약간 서구 음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을 경우에 유전자라면 같은 병에 걸려야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은 약 2.5% 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모든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암은 유전이 아니고요, 대사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암 자체를 생각할 때 가족력이나 유전자를 생각하기보다는 암이라는 것이 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내가 어떻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떻게 몸을 얼마나 잘 움직이지 않았는지, 또 스트레스 관리를 얼마나 안 했는지,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가족의 비슷한 생활 습관이 유전이 돼서 그것 때문에 비슷한 질환에 생길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라는 말을 유전성 질환이 아니고 생활 습관에 달려있는 것으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은 유전 질환이 아니라 대사 질환이며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암이 유전질환이 아니라 대사질환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설령 암이라는 것을 경험할지라도 운명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전이라 하면 정말 유전이래 하면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치료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이나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공포로 다가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암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실험실에서 암세포를 다루고 또 암의 종양 모델을 만드는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험을 할 때는 저도 이제 연구원의 입장으로만 보니까 뭐 전체적인 어떤 생명의 원리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정말 세포 배양 하나, 또 이게 종양을 만드는 것, 요거에만 저도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소 이후에 보다 좀 더 본질적인 연구 자료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깨달았는데요. 암은 걸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실험을 할 때도 제가 너무나 이 종양 만들기가 어려워서 실험 조건을 계속 변경해 가면서 결국 어렵게 마우스에 종양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연구원들이 이제 암세포를 배양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배양을 했죠. 배양을 해서 실험에 있는 이제 매뉴얼대로 약 3,000개의 암세포를 세 가지고 그 마우스에 피하에 주입을 하면 종양이 생긴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피하에 이 암세포를 주입을 하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당연히 바로 암이 생길 것 같잖아요. 무려 3,000개입니다. 세포수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암세포잖아요. 뭐 무한 증식하는 그 암. 당연히 바로 생길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실험을 하고 몇 주를 기다려도 이 피하의 종양이 절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또 이 마우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구원들이 쓰는 마우스는 그 실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면역기관을, 흉선이라는 면역기관이 없는 마우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아주 애초부터 떨어져 있는 마우스를 사용하는 거죠. 고작 아마 혈액에는 백혈구 정도, 이런 정도로 자신의 이제 면역력을 지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최저의 면역을 가지고 있는 마우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종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세포수를 늘려갔습니다. 3,000개보다 10배, 3만 개. 근데 그래도 몇 주를 기다려도 또 안 생기게 됐고, 3만 개에 또 10배, 30만 개, 또 300만 개, 제가 최종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 종양을 만드는 세포수는 무려 3,000만 개였습니다. 네. 그것도 암세포가 아주 잘 자랄 수 있도록 원래 이제 생리식염수에 이렇게 넣어서 심어라라는 실험 조건을 변경해서 세포 배양액, 영양이 가득한 세포 배양액에 넣어서 마우스의 피하에 심으니까 이제 2주 후에 이제 종양이 생기더라고요. 3,000만 개는요, 거의 암세포 수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직경 1세제곱센티미터의 암을 진단할 때는 1세제곱센티미터의 크기가 됐을 때 이제 암이 1기다라고 진단을 하는데, 이때의 암세포가 10억 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3,000만 개와 10억 개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우스의 크기는 100g도 안 되거든요. 이 마우스에 주입을 했을 때 비로소 암이 생기게 된 겁니다. 또 저는 늘 암세포를 이제 다루다 보니까 주변에 암센터에서, 암연구소에서 암세포를 다루니까 너도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제 몸에 묻었다고 해서 암에 걸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나중에 이제 그 건강의 원리, 생명의 좀 본질에 대해서 깨달은 뒤에 제가 했던 일을 되돌아보니 암은 면역기관을 제거한 마우스에서조차 생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암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암으로 너무나 이제 고통을 받으시고 너무나 이제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시기 때문일 텐데요. 근거들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조너던 앱스타인 박사는 이런 사실들을 많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고환암이 있는 환자들이 실제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암이 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초기 자궁 경부암 환자들도 무려 60%의 사람들은 1년 안에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무려 90%의 사람들은 3년 이내에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또 부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몸을 이제 부검을 할 때 이미 몸 안에 갑상선암, 췌장암, 전립선암 이런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그냥 사망 이후보다 무려 30배 이상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죽었는데 시신을 부검해 보니 암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영국의 유명한 저술지인 랜싯에서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무려 33%의 사람들의 몸에는 전립선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게 아니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암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몸에 지니고 있는 그냥 마치 하나의 혹처럼 있다가 다른 원인으로 해서 사망을 했는데 암도 같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백세인이 많이 살고 있는 블루존이라는 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암으로 인해서 주치의로부터 6개월입니다라는 이런 여명 선고를 받은 분들이 그냥 생에 어떤 집착을 내려놓고 수술하고 항암치료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사느니 그냥 마음을 비우고 이제 블루존이라는 섬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섬에 그런데 사는 동안에 암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고 무려 30년 이상, 무려 45년 이상 생명이 계속 유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막 사람에게 막 독소를 주고 정상 세포를 막 직접적으로 막 공격하고 막 죽여서 사람의 몸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암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독한 항암제를 쓰기도 하고 또 수술 과정에서 많은 이제 약물 치료를 받고 수술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대부분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가 되면서 식사도 못하게 되고 굉장히 마른 몸으로 악액질 상태까지 가면서 몸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 암은 걸리기가 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암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까? 먼저는 우리 몸의 건강한 신진대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암 환자분들을 제가 이제 많이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음식이 크게 문제가 돼서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굉장한 이 삶의 스트레스, 굉장한 부정적인 생각 습관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혼자 감당하시고 굉장히 희생적으로 가족들을 돌보시고 자기 몸을 너무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좀 힘든 병을 경험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진대사라고 한다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세포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가 조직과 기관이 돼서 모든 신체 장기가 원활하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암은 대사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먼저 대사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사라는 것은 생명체가 영양분을 소화 흡수해서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몸 밖으로 잘 내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로 꼭 필요한 것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잘 내보내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말은 쉬운데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도시사회에서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죠. 일단 영양만 흡수하고 싶은데 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잘 먹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배부르기는 먹었지만 영양의 불균형이 되는 식사 패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소를 일부러 이거 독이야 라고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먹을 텐데 설마 독이 되겠어? 라고 무심결에 선택하는 음식들, 또 독인 줄 알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또 스트레스 풀려고 야식을 먹기도 하고 치킨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독인 줄 알지만 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먹기도 하는 음식들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거 외에도 나의 몸의 신체 장기 상태에 따라서 건강하고 좋은 음식인 줄 알았는데 소화 대사 과정에서 독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소화 독소다, 대사 독소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근거들이 되는 게 바로 통풍이라고 알려진 병이 있잖아요. 통풍은 요산이라는 것이 우리 뼈에 쌓이는 질환인데 바로 요산 같은 것이 대사 과정 중에 생기는 독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제거만 돼도 우리 몸은 신진대사가 원활해서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과정이 잘 안 될 때 대사 불균형이 되면서 신진대사의 장애로 인해서 몸에 여러 이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의 세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제가 늘 분열 재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공장에서도 똑같은 물건을 생산하다 보면 반드시 불량품이 몇 개씩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도 늘 세포가 자라니까 불량품 같은 그런 돌연변이 세포가 생깁니다. 근데 그게 암세포로 바뀔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못되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쉽죠. 신진대사가 잘만 돼도 우리 몸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만 잘 공급되고 독소만 잘 제거돼도 암세포는 생기지 않을 수 있고 또 바로 또 우리 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세포는 늘 분열 재생한다. 이 말을 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불량한 세포가, 건강하지 않은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암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암 자체만 주목할 게 아니고 건강한 신진대사에 주목을 한다라면 나머지 새로 만들어지는, 오늘 이 순간도 지금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만들면 이제 암세포도 제거할 수 있는 건강한 면역세포도 생기게 되면서 몸은 다시 질서정연한 건강한 신진대사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질환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사질환이라고 한다라면 사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지방간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증상들도 심각한 병으로 여기지 않고 2주 만에, 3주 만에, 한 달 만에 고지혈증 수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당뇨 수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음식만 바꿔줘도 우리 몸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도 이러한 대사질환의 한 부분이고, 대사질환이라고 명확히 이해한다면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삶이 될 거다라는 불안과 공포 없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신간 병원 갈 일 없는 대사혁명의 내용과 대사혁명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이제 여러 권의 책을 냈었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쉽게, 그리고 약과 주사 또 병원에 의지하지 않는 건강한 일상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아프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심각하게 또 느껴지는 부분이 한국인들의 이 당뇨 인구가 무려 2,200만이 넘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을 하면. 이상하게 이 서구에 그 서구 식단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뇨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뇨 혈당 강화제도 많이 드시고 고지혈증 약도 빠르면 40대부터 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드시는 것을 보면서
약을 먹어도 사실 낫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일상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병원 갈 일 없는 대사혁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는 먼저 대사라는 것을 좀 많이 사람들이 공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중에서도 암 하면 굉장히 걸리고 싶지 않고 뭔가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대사만 잘 돼도 암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건강한 신진대사를 회복하면 완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암이 대사질환이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명확한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또 당뇨 인구를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당뇨 역시 혈당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췌장이라는 장기의 베타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될 경우에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포의 건강, 또 세포 중에서도 세포막과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의 건강 상태에 주목해서 당뇨도 병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췌장의 건강을 돌보면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또 암과 당뇨에서 당뇨를 다루다 보니 또 너무 중요한 게 영양소의 흡수 대사잖아요. 근데 이 영양소를 흡수하고 또 잘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중요한 장기가 바로 또 장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또 뭐 변비도 많고 설사도 많고 뭐 장 누수도 많고 요즘 뭐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해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이런 것도 많고 뭐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또 장뇌축이라고 해서 장의 건강 상태가 뇌로도 연결이 되는 것들이 계속 연구 조사들이 되고 있습니다. 뇌 질환인 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을 앓고 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 장 건강도 나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대사하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음식을 먹고 이걸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소화시키는 기관이 바로 소장입니다. 이 소장은 우리 몸에서 거의 뭐 5m에서 7m 가량으로 굉장히 긴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소장을 보면 미세한 육모들이 많습니다. 네, 육모도 더 펼치고 펼치면 무려 200제곱미터. 뭐 아파트 평수로 치면 60평대 아파트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면적에 내가 먹는 음식이 항상 100% 퓨어한 순수한 음식만 먹지 않잖아요. 나쁜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먹을 텐데 이 좋은 것 나쁜 것이 모두 소장으로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소장과 또 대장의 건강 상태를 좀 다루면서 이로 인한 질병들이 무엇이 있고 내가 하나의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장 건강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암이든 당뇨든 장 건강이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의 최종 목적은 사실 건강한 신진대사를 위함인데요. 건강한 신진대사의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효소입니다. 네, 효소는 뭐 어떤 특정 효소 식품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뭐 눈을 깜빡이고 있고 뭐 알아서 심장이 뛰고 있고 혈액순환 하고 있고 또 내 몸이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생명 반응은 바로 효소 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효소가 없으면 그냥 바로 생명의 작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 섭취가 중요한데 음식을 잘못 먹거나 너무 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 질병도 빨리 노출이 되고 또 노화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효소 상태가 굉장히 증가할 수도 있고 또 효소가 고갈될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식사법들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효소가 많은 몸, 또 효소를 고갈시키지 않는 식사법을 통해서 암이나 당뇨나 장의 건강 상태, 장과 관련된 모든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건강한 신진대사를 통해서 병원이나 약을 의지하지 않고 건강한 일상을 좀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자주 먹으면 좋은 항암 과일과 채소는 무엇인가요? 네, 항암이 붙으니까 왠지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고 특별한 과일을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일상에 있는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일단 항암 과일, 항암 식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항암하면은 암에 대해서 저항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산화를 막는 항산화입니다. 산화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활성산소는 사실 숨만 쉬어도 늘 생깁니다. 아예 안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것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SOD나 카탈라제나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영양제 이름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영양제 이전에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시스템입니다. 이 항산화 시스템이 숨만 쉬어도 발생하는 활성산소들을 늘 제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지나친 산화도 막게 되고 또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DNA가 손상되지 않고 세포막도 손상되지 않은 채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생기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공기가 오염이 돼서 미세먼지나 중금속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수 있고 과식을 하거나 또 과한 운동을 하거나 산소를 많이 소모시키는 활동들을 통해서도 활성산소가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은 식품을 통해서도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항산화 영양소가 바로 어디에 들어있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밥, 빵, 고기, 우유에는 사실 안 들어있습니다. 네, 밥, 빵, 고기, 우유, 또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당뇨 전 단계를 부르는 밥, 빵, 면, 떡 이런 음식에도 사실 안 들어있습니다. 네, 정제탄수화물이나 이 고기, 우유, 유제품에는 거의 없고 신선한 과일, 그리고 채소, 견과류 이런 식물성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 견과류는 사람이 늘 먹어야만 하는 원래 산화를 막는 음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과일을 선택하실 때는 정말 인위적으로 스테비아를 넣어서 너무 인위적으로 고당도 과일은 조금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 먹어오는 과일 그리고 제철 과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베리류 과일은 전 세계적으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산화를 막아준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베리류 과일, 블루베리, 딸기, 크랜베리, 라즈베리 이런 베리류 과일들은 항상 드실 수 있는 만큼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과는 당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고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나 우르솔산, 피세틴, 펙틴 이런 모든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해독도 좋고 또 좋은 영양도 제공하기 때문에 사과를 드실 수 있는 제철 기간에는 꼭 사과를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좋아하는 과일을 꼭 반드시 찾아서 또 제철일 경우에는 꼭 그 과일을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겨울철이니까 제가 먹는 과일을 말씀을 드리면 귤하고 사과하고 대봉, 감도 가끔 먹고 있습니다. 과일은 너무 인위적으로 올린 그 당이 너무 인위적으로 당분을 올린 과일 외에는 제철 과일 위주로 저는 하루에 500g씩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이라면 베리류 과일을 당지수도 높지 않고 또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식전에 꼭 베리류 과일, 블루베리를 한 150g 정도씩 드시는 방법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일 안에는 당분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과일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라이코펜 이런 식물 영양소를 더 많이 생각하시고 드신다라면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연구소를 통해서도 전립선암 3기 이 분이 이제 과일과 채소 중심의 식사를 했을 때 약 4개월 만에 전립선암 항원 수치가 3기에서 정상 수치로 회복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어떤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신장암 환자가 한 달 동안 과일 식사만 해서 살도 빠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암을 그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과일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해서 암을 극복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채소 중에서는 일단은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방울 양배추 같은 이런 십자화과 채소도 드시고 내가 좋아하는 채소들을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채소 섭취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채소를 동일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명확하게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선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과일은 에너지를 좀 더 제공하는 식사가 되는 음식이고요. 채소는 에너지원보다는 과일 식사를 하시면서 반찬 개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채소는 녹황색 채소도 있고 또 뿌리 채소, 또 고구마, 감자 같은 그런 구황작물도 있어서 좀 다양한 측면이 있죠. 그중에서 이제 녹황색 채소 중심의 채소를 말씀드린다라면 암환자 분들의 경우는 또 소화가 굉장히 잘 안 되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신진대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너무 채소를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채소는 제가 한 100g에서 한 600g까지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 권하고 있는데요. 너무 채소를 많이 드셔서 지나치게 살이 빠지고 몸이 차가워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채소는 과일만 먹다 보면 좀 과일이 달콤한 특징이 많다 보니까 좀 약간 쓴맛, 짠맛을 먹고 싶은 또 마음의 욕구가 또 듭니다. 그럴 때는 채소 반찬도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도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생채소와 또 소화하기 어려운 만큼은 익힌 채소, 채소찜이나 또 채소 볶음을 통해서 저는 익힌 채소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채소 중심 또 당근이나 샐러리 같은 베타카로틴이나 또 면역 성분이 샐러리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항암 채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양배추, 케일, 방울 양배추, 샐러리, 당근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약간의 생채소와 또 익힌 채소를 통해서 보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 씨앗류가 암 예방에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견과류와 씨앗류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필수 지방산이라고 한다면 오메가3 지방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에 있어서 굉장하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암의 시작은 갑자기는 혹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일단 몸에서 작은 염증들, 미세 염증들이 지속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고 커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혹으로 커지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은 염증 단위입니다. 염증 없이 깨끗한 몸인데 암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염증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염증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제거하는 방향의 식사 패턴을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염증 중에서도 이제 견과류 섭취를 한다라면 호두나 자시나 아몬드, 특히 아마씨 이런 씨앗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습니다. 오메가6도 같이 있기도 한데 우리가 보통 식사를 통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많이 생기는 지방은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사실 흰 쌀밥을 좀 많이 먹거나 또 튀긴 음식을 먹으면 오메가3는 거의 없거든요. 또 우리가 고기 많이 또 드시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고기를 많이 드시다 보면 대부분의 동물이 먹는 사료가 곡물 중심의 사료입니다. 그래야 좀 살이 많이 찌니까 가축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동물들이 이미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상태에서 사람이 또 먹다 보니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오메가6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염증의 밸런스가 깨지는 염증의 지방 그 비율 상태는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 20 이상, 1대 20, 50, 100까지도 올라가는 분도 계시는데 이럴 때 이제 염증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적인 3와 6의 비율은 1대 1에서 1대 4 정도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메가6는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3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두, 아몬드, 잣, 특히 아마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염증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만 염증이 작아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더 커지는 환경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 외에도 비타민 E, 항산화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E가 많아서 지방산의 산화를 막고 또 세포막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또 폴리페놀이나 페놀 화합물들이 많이 있어서 식물 영양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대신 견과류, 씨앗류를 선택하실 때는 산패되지 않은
뭔가 잘못 사면 약간 그 지방이 산화된 약간 짠내 같은 느낌이 나는 견과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피해 주시고 신선한 상태의 견과류 또 씨앗류를 잘 선택하셔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많이 추천되는 땅콩 버터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많은 이제 자연의학으로 음식으로 치료를 하는 이제 국내외 또 세계 자료들을 접하다 보면 땅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땅콩을 견과류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아무래도 견과류처럼 뭐 지방이 좀 많다 보니까 고소한 맛 때문에 땅콩을 선택하시는데 땅콩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땅콩은 견과류가 아닙니다. 땅에서 나는 콩과 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콩은 특성상 곰팡이 오염이 굉장히 잘 되는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이 땅콩을 텃밭에서 농작 그 경험을 해보신 분과도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이렇게 땅콩은 그 껍질부터 해서 곰팡이가 쫙 오염이 돼서 그 해 땅콩 농사 망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뭐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오염 독소가 땅콩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이 돼서 저는 이왕이면 다른 음식도 많이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곰팡이 오염이 쉬운 땅콩을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다른 이제 음식으로 치료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저도 땅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콩 버터가 뭐 과일과 같이 먹었을 때 뭐 당지수를 떨어뜨린다라는 뭐 그런 장점을 가지고 같이 드시도록 권하는데 뭐 아플라톡신 오염 때문에 이왕이면 뭐 땅콩보다는 뭐 아몬드 버터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아몬드 버터를 활용하시고 오염이 되기 쉬운 음식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다 곰팡이 오염이 덜 되는 다른 견과류들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땅콩보다는 견과류는 나무에 달려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뭐 잘못 보관하면 물론 그것도 오염이 될 수 있겠지만 오염될 가능성이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것들만 견과류로 분류가 되고, 네, 아몬드 신선한 상태로 잘 만들어진 아몬드 그리고 아몬드 버터가 땅콩 버터보다는 저는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냥 아몬드 형태로 뭐 사과 드시면서 같이 드셔도 되고요. 뭐 점심이나 저녁 식사 이전에 뭐 같이 드시면 뭐 혈당 상승도 막을 수 있고 뭐 좋은 장점들은 있습니다. 암세포가 생길 수 없는 조건과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네, 먼저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세 가지 환경을 먼저 이해하시면 그 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세포가 생기는 세 가지 환경은 먼저 세포대사의 불균형, 신진대사의 불균형,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은 다 세포 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하고 세포가 건강한 신진대사를 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거든요. 세포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으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충분히 좋은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이 안 될 때 이제 암세포가 발현이 되는 거죠. 네, 세포 대사에 주목하게 된 것은 약 100년 전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에 의해서도 세포가 지나치게 나트륨이 저류돼 있고 칼륨이 부족한 환경에서 이상적인 제대로 된 대사를 하지 못해서 이상 세포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비슷한 연구가 노벨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1931년에 바르부르크 효과라는 이 내용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또 역시 세포 대사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정상세포라 할지라도 산소 공급이 약 35%가 차단이 되면 이상 대사가 시작이 되고 60%가 차단이 되면 암세포로 바뀐다라는 것을 오토 바르부르크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이 연구가 발견이 돼서 세포 대사와 신진대사의 암 치료가 주목을 했더라면 사실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인해서 독한 항암 치료를 받다가 고통을 겪는 일이 좀 줄었을 텐데 이 연구가 지속적으로 큰 힘을 얻거나 확장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100년이 넘는 암 치료 역사가 아직도 암은 뭐 완치가 잘 된다, 뭐 전이 재발률이 없다 이러진 않잖아요. 뭐 전이 재발로 인해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 치료의 방향은 계속 암만 공격하고 제거하는 방향으로 갔다 보니
몸 전체의 신진대사에 주목하지 못해서 이렇게 치료가 많이 더디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르브루케 효과를 또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이어간 이제 분자 생물학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존스 홉킨스의 페데르센이라는 학자는 이후에도 세포 대사와 또 그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를 좀 주목하게 되었고, 이 연구를 또 이어서 암은 대사질환이다라는 책을 보스턴 대학의 토마스 세이프리드라는 사람이 또 굉장히 중요한 암의 발생과 기원 또 그 치료에 대해서도 분자생물학적으로 다룬 책들이 있습니다. 네, 무려 2015년이 되어서야 오토 바르브루케 효과가 이 분자생물학을 연구하는 세포학, 생물학, 또 종양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됐는데요. 결국 세포 대사가 문제고 그 대사의 중심에는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이 암세포다라는 암의 정체성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 대사에 있어서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 세포 중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변성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또 미토콘드리아는 암세포는 계속 세포 분열이 멈추지 않고 무한 증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세포 분열 주기 횟수를 결정하는 것이 또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근데 이게 변성이 되니까 고장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계속 분열 증식하게 되는 암세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라면 세포는 일정하게 분열을 하고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의 이것을 또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는데요.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정상세포에 이식했더니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서 계속 증식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정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암세포에 이식했더니 더 이상 그 암세포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특징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포 대사의 균형, 세포막과 또 미토콘드리아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잘 공급받아서 정상적으로 세포 대사만 하면 암이 생기지 않는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것을 세포 대사를 잘 균형 잡히게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신진대사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가 산소와 영양소를 잘 공급받으려면 또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장기가 간입니다. 이것은 이제 100년 전 독일 말기암을 치료했던 독일 의사 막스 거슨에 의해서도 모든 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간이 망가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지금도 뭔가 질병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일단 간 기능이 약해져서 정상적인 영양소가 합성이 되지 않고 면역 물질도 잘 안 만들어지고 조혈 기능에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중심으로 우리 몸이 잘 소화기관이 잘 영양소를 흡수하고 또 독소를 잘 내보내는 신진대사의 균형이 잡히게 되면 암이 잘 생길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포와 신진대사가 잘 균형이 잡혀도 이 세 번째 자율신경계가 또 실조가 되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오게 되면 또 몸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세포가 또 계속 증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에 주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음식 조심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가 신경 쓰는 일이 있고 굉장히 긴장을 하면 막 소화도 안 되고 체하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적인 요소들이 신경으로 작용을 해서 소화, 흡수, 배설, 또 뇌 건강까지 여러 부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암 환자들은 자율신경 중에서도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돼 있을 때 암이 발현되는 면역의 균형이 깨지는 상태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라 한다면 굉장히 긴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할 때 당연히 어느 정도 긴장이 필요하죠. 근데 지나친 긴장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몸은 계속 긴장 모드로 가다 보니까 면역계의 균형이 깨지게 돼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생성되는 암세포들을 제거하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긴장이 아니라 좀 늘 몸을 긴장하면 저녁에 되면 이제 이완하는 작용, 또 너무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받는 환경에 있다라면 어떻게 해서든 그 환경을 좀 극복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 대사의 균형,
신진대사의 균형, 또 자율신경의 균형이 된다라면 이제 암이 생길 수 없는 몸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당뇨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뇨하면 당뇨 자체보다 당뇨 합병증을 많이 걱정을 하시죠. 당뇨병은 혈관병이다라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무엇을 많이 걱정하시나요? 큰 혈관 질환과 또 미세 혈관 질환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미세 혈관 질환이라고 한다면 당뇨병 생기면 합병증으로 이제 발에서부터 이제 혈관을 통해 영양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 그 주변에 이제 조직이 괴사가 일어나고 섞게 되는 거죠. 또 눈도 망막 반성이 일어납니다. 미세한 이 혈관들이 이제 점점점 당분의 끈적끈적한 것 때문에 영양소가 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눈도 눈에 있는 모세 혈관들이 막히게 돼서 망막 반성이 일어나게 되죠. 또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도 아주 미세한 사구체를 여과하는 사구체 혈관까지 모세혈관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끈적끈적한 혈액 때문에 사구체 여과가 잘 되지 않아서 신장 투석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모세혈관, 미세혈관 수준에서의 질병들이 합병증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중대동맥, 심장으로 가는 혈관들이 이제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심장 자체에도 산소 영양소가 공급이 안 돼서 이제 심부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관상동맥 질환으로 확장이 돼서 관상동맥 질환과 심근경색이 되기도 합니다. 뇌혈관도 마찬가지죠. 뇌혈관으로 가는 혈관들이 끈적끈적해지다 보니 역시 뇌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온몸에 엄청난 혈관,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약 12만 킬로미터의 혈관들이 어떤 제대로 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뇨로 인해 혈관 안에 끈적끈적한 당분들을 인해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하면 혈당이 좀 높대 이 정도로 인식할 게 아니고 그대로 놔두면 혈관 질환으로 미세혈관, 모세혈관, 또 중대동맥 혈관으로 이어져서 사실 온몸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뇨가 혈당만 관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 시작으로는 혈당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 이제 전 단계부터 해서 이제 혈당을 낮추는 이제 혈당 초기 혈당 강화제들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혈당만 관리하다 보면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혈당 강화제의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또 계속 또 약을 지속하다 보면 어떤 분은 혈당이 400, 600까지 올라가고 이제 400 이상 돼서 인슐린이 이제 점점 나오지 않아서 이제 인슐린까지 맞게 되는 이제 그렇게 당뇨의 치료가 점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혈당만 내려서 완치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혈당만 내린다고 해서 혈당 자체를 조절하는 췌장의 건강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혈당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췌장의 건강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늘 올라가는 이제 정제 당분이나 정제 탄수화물 음식을 먹다 보니 이 당분들의 또 주 성분인 포도당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지나친 자극을 받게 되니 기능을 상실하게 돼서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뇨를 생각할 때는 혈당 관리만 챙길 게 아니고 근본적인 췌장의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췌장의 건강 상태가 좋고 췌장에 염증도 없고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늘 잘 만들어내시는 상태가 된다라면 그것이 근본적인 당뇨병을 관리하는 당뇨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췌장의 건강을 생각해야 될 게 단순히 혈당만이 아니고 우리의 식사 습관입니다. 췌장은 혈당만 조절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필요한 소화효소를 모두 만들어내고 이것을 소화시키는 데 직접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탄단지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생활을 하면 췌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니까 과로가 되겠죠. 우리가 몸도 과로하면 쓰러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췌장을 늘 자극하는 지나치게 많이 먹고 지나치게 자주 먹고 이런 습관을 늘 하게 되면 췌장이 과로하다 보니까 소화효소 분비도 어려워지게 되고
또 인슐린과 글루카곤, 혈당 조절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일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근본을 생각하자라는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하면 간 건강을 생각하고 당뇨하면 혈당만 볼 것이 아니고 췌장의 건강을 지키자입니다. 그래서 췌장이 과부하가 되지 않는 췌장을 지켜주는 식사를 선택할 때 근본적으로 혈당 조절을 해주는 인슐린, 글루카곤의 분비도 원활하기 때문에 보다 더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은 혈당 조절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췌장이 과부하되지 않은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식이 당뇨에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한식도 건강한 한식, 또 질병을 부르는 한식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질병을 부르는 한식이 뭐가 있을까? 췌장을 어떻게 하길래 이게 과부하를 일으킬까? 말씀을 드리면 지나친 가열 조리식과 지나친 양념으로 만든 한식입니다. 네, 가열 조리식 하면 사실 현대인들은 모든 음식을 거의 가열 조리해서 먹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열되고 조리된 음식에는 효소라는 성분이 파괴가 돼 있어서 우리가 먹었을 때 일단 사람 몸에 있는 효소로 다 소화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신선한 효소가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에 비해서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너무 일상적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가열 조리식만 먹을 때, 사실 한식이 대부분 가열 조리식이잖아요. 거기에 신선한 게 없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한식이라 하면 보통 국, 찌개에 그리고 나물 요리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반찬이 좀 많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념이 많은 음식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양념이 진한 아구찜이나 해물찜이나 갈비 요리 있잖아요. 이런 거 먹을 때 어떤가요? 생선도 좀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으면서 밥을 또 많이 먹게 됩니다. 저도 반찬이 너무 맛있으면 밥을 2공기씩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흰쌀밥. 정말 윤기가 잘잘 흐르고 얼마나 맛있어요. 흰쌀밥에 아구찜 가득, 갈비 요리 가득 이렇게 먹게 되면 좀 과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단순하게 양념이 적은 음식을 먹을 때에 비해서 양념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훨씬 과식하기가 쉽거든요. 그 양념 맛에 밥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이것은 동물원의 원숭이를 통해서도 밝혀진 내용인데요. 원숭이에게 찐 감자를 그냥 줬을 때하고 이 찐 감자에 꿀과 버터를 발라줬을 때 결과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네, 바로 답이 상상이 되시죠? 꿀과 버터를 발라준 감자를 줄 때는 평소 먹었던 감자보다 2배, 3배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양념이 많은 것은 과식을 부른다라는 차원에서 가열 조리식과 양념이 많은 한식은 사실 건강에 좋은 한식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열 조리된 음식을 드실 때는 최대한 신선한 채소나 또 식전에 과일 섭취를 통해서 효소 섭취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 한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뷔페식처럼 너무 지나치게도 많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첩 반상, 20첩 반상 하면 골고루 다양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건강에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어서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너무 소식하지 않는 이상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러다 보면 췌장이 탄단지를 다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열 조리식, 반찬이 너무 많은 밥상은 건강에 좋지 않은 한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식은 서구 식단에 비해서는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서구 식단은 가공식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고기, 육류 섭취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은 한식은 사실 단순한 밥상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보면 임금님 밥상과 노비 밥상이 달랐잖아요. 20첩, 3첩 반상의 임금님 밥상과 그냥 반찬 한두 가지, 때로는 김치 하나 넣고 그냥 먹는 그런 노비 밥상이 있었는데, 단순한 밥상이 사실 췌장에는 더 좋은 밥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 잡곡밥에 양배추, 다시마, 쌈채소, 그냥 물김치, 이렇게 간단하게 양념이 강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좋은 단순한 밥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님들은 수련을 위해서 자극이 강한 오신채라는 양념을 또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좀 자연의 식재료 맛을 살린
양념이 진하지 않은 그런 사찰 음식 정도의 수준이라면 정말 우리 몸에 좋은 한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췌장을 보호하는 식사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췌장을 보호하는 식사로는 효소가 풍부한 식사와 간단한 조리가 몸에 좋습니다. 제가 팔딱만 볼 게 아니고 췌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뇨 환자들에게 저는 저당도 과일을 꼭 추천을 합니다. 네, 과일 하면 다 당만 보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네, 과일 하면 당이 전부가 아니고 불과 많아야 15%인데 쌀밥보다도 더 당분이 적은 과일을 왜 그렇게 무서워할까?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당뇨 환자들도 쌀밥도 드시고 뭐 떡도 드시고 뭐 국수, 칼국수도 심지어 드시잖아요. 네, 이 음식들보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게 바로 과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당분에도 불안하시니까 고당도 과일, 잘 익은 바나나나 파인애플, 망고 이런 거는 제외하시고 사과, 키위, 블루베리, 딸기, 귤, 오렌지 이런 과일들은 저당도 과일입니다. 이 저당도 과일 속에는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산화를 막는 식물 영양소, 또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성분들, 또 인슐린의 민감도를 살려주는 여러 미네랄도 많기 때문에 저당도 과일을 꼭 아침 식사로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당분이 나는 요만큼 있어도 불편하다 그럴 때는 과일과 소화가 잘 되는 채소 샐러드를 같이 해서 드시면 채소 성분도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 효소가 있기 때문에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분비 분야에서 유명한 임상 내분비학 저널에서는 하루에 2번 이상 생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이 하루에 0.5번 이하로 과일 섭취를 한 사람들에 비해서 인슐린의 민감도가 36% 이상 상승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국립암연구소에서도 생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6% 이상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과일 섭취는 당뇨 환자들이 저당도 과일로 저는 반드시 드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저는 제가 상담한 환자들 그리고 저에게 이제 책을 읽고 실천한 당뇨 환자분들이 또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또 블로그에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굉장히 많이 체력도 좋아지고 몸이 튼튼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분들은 혈당 자체만 보지 마시고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저당도 과일을 꼭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과일 자체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마음이 편해야 당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또 당 수치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채소들을 좀 같이 곁들이셔서 일단 단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는 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너무 생치수를 많이 먹어도 장내 미생물 건강 상태나 또 소화 상태에 따라서 가스가 차고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생채소는 약간만 드시고 익힌 채소나 채소찜이나 채소 볶음을 통해서 익힌 채소를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제 채소 볶음에는 약간의 견과류도 같이 해주신다면 혈관 건강에도 탄력도 생기고 염증도 줄여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당뇨나 모든 질병들은 다 염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나 씨앗류 섭취를 해주시고 또 혈관의 탄력성, 또 활성산소도 줄여주기 때문에 견과류도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과일을 제대로 먹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과일은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2가지 잘못된 과일 식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후에 먹는 과일입니다. 저는 식후에 먹으면 독이다 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식사 중에 정말 다양한 음식을 먹잖아요. 밥도 들어있고 국도 들어있고 고기 생선도 들어있고 나물 김치 많이 들어있는 이 위장 안에 과일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과일의 당분과 또 몸속에 이미 들어있는 질긴 식이섬유들이 만나서 이상 발효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밖에서 발효된 음식은 좋은데 몸속에서 일어나는 발효는 사실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이상 발효가 일어나면 가스가 차고 또 간 수치를 증가시키는 성분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후 과일은 금지입니다. 이 과일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만 정말 살짝 바꿔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 식물 영양소, 미네랄, 효소, 비타민 이런 모든 성분들이 공복 상태에 위장에 아무것도 없을 때 먹으면 흡수가 돼서 일단 소화도 돕고 또 여러 식물 영양소들로 인해서 염증도 줄이고 산화도 막는 너무나 유익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 식전 과일과 비슷하게 아침 식사로 과일을 선택한다라면 간 해독에도 좋은 성분이 많아서 간도 건강해지고 또 지방 분해도 잘 되고 또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도 제공해서 장도 튼튼해지고 심지어 변비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와 식사 전에 드시는 식전 과일, 에피타이저로 드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또 잘못된 과일 식사법으로는 갈아서 먹는 과일 섭취입니다. 과일이 정말 좋긴 한데 이거를 가는 순간에는 그 당분들이 굉장히 미세하게 쪼개지다 보니까 마시면서 혈액 속으로 이 당분 수치를 너무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모든 급격한 상승은 좋지 않아요. 정제 탄수화물이 나쁜 이유가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과일도 생과일로 씹어서 먹으면 당분을 빠르게 상승시키지 않는데 이거를 갈아서 먹으면 먹는 순간 굉장히 너무 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시면서도 너무 달고 혈액 속으로는 거의 10초 안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혈액 안에 지나치게 당분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일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아침마다 바나나와 딸기를 갈아가지고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맛있잖아요. 딸바 주스 해가지고. 저도 맛있게 먹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저혈당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지러운 경험을 했었는데 원인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갈아 드시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과일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즙도 역시 즙으로 짜냈기 때문에 당분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혈액 안으로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과일은 생과일로 드시고 생과일로 먹어도 측정했더니 혈당이 올라요 라는 분이 계세요. 자, 그렇게 씹어서 먹을 경우에 올라가는 혈당 상승은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기나 단백질, 두부, 고기 같은 단백질이나 두부, 생선 이런 음식에 비해서 당연히 과일에는 당분이 있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당은 인슐린의 심한 자극을 일으키는 혈당이 아닙니다. 과일로 인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췌장에 인슐린 분비를 심각하게 일으키는 혈당 상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일에는 100% 포도당이 아니고 포도당, 과당, 자당, 심지어 수분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을 통해서 운반하는 당분은 포도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밥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정도의 포도당이 들어있고 과일로 인해서 췌장이 망가진다라고 한다면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유인원들 있잖아요. 동물원의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런 애들은 다 당뇨병에 걸려야 되겠죠. 저 역시 가족들과 함께 8년 이상 지금 아침 식사를 과일로 하고 있지만 공복 혈당 전혀 문제가 없고 혈당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생과일을 씹어서 먹는 혈당 상승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과일 주스나 과일 즙으로 먹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후 과일 섭취와 과일을 갈아서 또는 짜서 먹는 섭취는 몸에 해롭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제대로 먹는 방법으로는 아침 식사 과일 그리고 식전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굉장히 몸에 유익한 효과가 있고 신진대사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의 경우도 굉장히 요양원이나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과일을 씹는 것도 힘들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과일과 채소를 잘 갈아가지고 당분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입에서 침과 함께 섞어서 천천히 넘기시면 또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그 상황에 맞게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과일만 갈아서 먹으면 혈당이 상승하지만 일단 양배추나 브로콜리나 당근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를 가는 순간 1대1로 가는 순간 당분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갈아서 천천히 먹는 것은 또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 과일을 제대로 먹는 방법은 생과일로 먹고 식전에 또 아침 식사로 먹고 굳이 갈아서 드실 때는 채소와 또 물과 함께 같이 희석해서 드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양과 해독 중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굳이 영양과 해독에서 중요한 걸 꼽자라면 저는 해독에 더 집중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 사람들이 잘 먹는 것은 잘 하시거든요. 한 끼라도 굶으면 우리가 뭐 바로 힘이 들고 또 영양 섭취 안 되면 곤란해 하면서 막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노력하시고 예, 영양 섭취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이 독소 제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좀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 뭐 대학을 다닐 때나 또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때 논문을 쓸 때도 사실 해독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받은 교육이나 또 뭐 병원에서 뭐 해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질병에 있어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염증입니다. 뭐 쉽게 뭐 연수성 식도염도 많고 위염도 많고 뭐 궤양성 대장염도 많고 뭐 아이들은 중이염도 있고 염증에 대해서 염증 있으면 안 돼라는 지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염증 자체가 뭐냐면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몸에 불필요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이걸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몸이 가만히 있으면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려고 면역세포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또 코로나19 같은 거 우리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는 것에 비해서 우리 몸에서 생기는 독소들은 잘 생각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찌꺼기를 내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또 피와 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화, 대사되고 찌꺼기를 내보내는 이 과정, 이게 바로 해독 과정이거든요.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영양소도 만들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 각종 염증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아닌 내 몸에서 생겨나는 대사 독소들, 소화 독소들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영양은 안 그래도 잘 하시니까 그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라면 일단은 해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역시 독소를 제거하는 것도 좀 더 균형 잡힌 영양을 통해서 잘 해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중금속 오염이 된 경우도 수은이라는 이 중금속이 사실 한국인들 조사하면 대부분 다 오염이 돼 있는데요. 미국인들도 뭐 모든 국민들이 거의 오염이 돼 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금속 모발 검사를 하면 수은에 거의 오염이 돼 있습니다. 일단 도시라는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뭐 바다에서 자라는 물고기를 먹어도 거의 수은에 많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이런 수은도 빼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셀레늄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것도 보통 오염이 많이 돼 있는데 알루미늄도 역시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독소가 중금속 같은 경우에도 제거가 되려면 좋은 영양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영양하면 탄단지는 많이 챙기시는데 이 탄단지를 대사하고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물 영양소나 효소 이런 영양소들은 조금 덜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단지 말고 영양하면 떠오르는 탄단지 말고 영양을 좀 더 대사시켜주는 이 비타민 미네랄, 조효소 같은 비타민 미네랄과 식물 영양소와 효소 이 영양을 잘 섭취하면 오히려 해독도 잘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시 문명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해독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소화 불량은 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화를 해야만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 몸에서 그것을 가지고 피와 살과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좀 이것을 와닿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집에서 엄마가 불고기를 해가지고 식탁에 딱 두고 일주일을 그냥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먹지 않고 일주일을 이 불고기가 식탁 위에 있는 동안에 실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계속 이제 썩어서 변질되고 냄새도 나고 악취가 풍기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이게 단백질이 이제 부패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이제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가 들어오면 소화 효소가 나와서 이것을 분해를 합니다.
탄수화물은 아밀라제, 단백질은 프로테아제, 뭐 펩신, 페시노겐 같은, 또 지방은 리파제가 나와서 분해를 합니다. 완전히 이제 소화를 시키고 각종 각 영양소들로 쪼갭니다. 뭐 포도당과 아미노산과 지방산으로 다 쪼개는데, 자,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그 쪼개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 부패의 발효가 일어납니다. 네, 마치 불고기가 누군가 먹지 않으면 여기서 썩듯이 소화효소를 만나지 못한 탄수화물은 소화 불량의 결과 발효가 진행이 되고요. 단백질은 소화 불량이 되면 부패가 되고 지방은 소화 불량이 되면 산패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가 다 닿지 못한 이 탄단지 성분들은 내 몸에서 또 다른 독소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것으로 느낄 수 있냐면 뷔페 식당을 갔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진짜 탄수화물 음식도 많이 먹고 단백질 고기 이런 생선도 많이 먹고 또 튀긴 음식, 지방 있는 음식도 많이 먹게 되죠.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 일어납니다. 인체는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로운 점이 있는데 이 탄단지를 한 번에 소화시키는 만능 소화효소는 없습니다. 각각 하나의 음식은 하나의 소화효소에 의해서만 탄수화물, 단백질, 소화효소가 각각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막 섞여서 들어오니까 이 만능 소화효소가 없어서 막 몸에서 잘 소화가 안 되죠. 소화불량이 일어나고 속이 더부룩하고 막 가스가 나오고 심지어 막 뭐 몸도 무겁고 머리도 무겁고 업무도 잘 집중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소화불량은 내 몸에서 독소를 만들어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기운을 얻고 몸 근육도 잘 만들고 에너지를 잘 생성하기 위함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너무나 중요하고 건강한 신진대사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화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소화에 좋은 음식은 최대한 자연식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연하면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과일, 채소, 뭐 견과류, 뭐 여러 씨앗류, 뭐 콩류, 통곡식 여러 이 식물 음식도 있고 또 자연하면은 그럼 뭐 고기는 자연이 아니냐 하기도 하는데 일단 뭐 고기나 또 생선으로 친다라면 뭐 회도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자연 유래의 음식이 일단은 공장 유래의 음식, 가공식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뭐 소화 효소가 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게 고기, 뭐 단백질이다 보니까 식물성 위주로 일단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일류, 채소류, 콩류, 그다음에 견과류, 통곡식, 네, 요즘 버섯류, 해조류까지 조금 넓게 본다라면 이 정도의 음식을 하루에 어느 정도는 꼭 먹어줘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이제 4가지 음식, 우선순위로 이걸 드시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드세요라고 하루에 요거는 꼭 챙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과일류 500g. 과일 500g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뭐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뭐 식물 영양소들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해줍니다. 또 채소류 200에서 600g. 네, 채소도 역시 반찬으로 드실 때 그 성분들이 유익하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는 이제 콩류 50g입니다. 이왕이면 사람의 소화효소에 더 적합한 단백질을 저는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노폐물이 많아져서 암모니아나 요산, 요소 이런 성분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간에서 해독도 어려워지고 신장에 노폐물이 많이 끼게 됩니다. 보다 안전한 단백질은 식물성, 콩류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죠. 하루 50g. 견과류도 하루에 50g, 견과류, 씨앗류 합쳐서 하루에 50g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이 탄단지의 비율이 얼마냐라는 논란이 진짜 많잖아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탄단지의 비율은 모유 비율입니다. 모유는 사실 지상 최대의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세포 분해도 잘 되고 무럭무럭 성장을 합니다. 그럼 모유의 비율은 어떻게 탄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을까 보면 모유 100g당 탄수화물이 7g, 단백질이 1g, 지방이 4g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퍼센트로 환산을 해보면 탄수화물이 약 55%, 단백질은 10%, 지방은 3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단백질이 적고 지방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은 그래도 좀 비슷한 비율이긴 한데, 그래서 이 비율이 저는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블루존의 식단을 또 확인을 해보니까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하루에 올리브 오일을 6스푼을 먹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먹는 곳도 있고 안 먹는 곳도 있는데, 먹어도 오키나와 같은 곳에서는 돼지고기를 수육의 형태로 50g 미만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식물식 식사로 95%, 5% 정도는 이제 동물식을 하기는 하되 좀 자유롭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선생님은 채식주의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 참 많았는데요.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무슨 주의가 붙는 걸 상당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채식주의자까지는 아니고요. 다시 식물성 음식을 지향하고, 말씀드린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 씨앗류를 지향을 하고, 고기, 생선, 계란 이런 것들은 저는 기호식품으로 먹습니다. 약속이 잡히면 대부분 먹기가 쉽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도 크게 거절하지 않고 그냥 먹기도 하지만, 집에서까지 엄청 고기를 챙겨 먹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식 유지의 식단, 또 고기 단백질은 5에서 10% 정도 이내로 좀 줄여서 먹는다라면 인체가 우리 몸이 잘 소화시키는 소화가 잘 되는 식사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드셨을 때 든든하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채식하는 사람들의 포만감은 어디서 오냐면 식이섬유와 효소에서 옵니다. 근데 저도 하루 중에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은 날은 왠지 좀 허전하고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은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효소가 우리 몸에게 포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익힌 음식만 먹으면 굉장히 좀 저는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바로 효소가 즉각적으로 사실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도 되고 포만감이 또 느껴집니다. 또 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또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를, 저는 쌈채소 좋아하는데 신선한 채소를 먹은 날은 훨씬 더 포만감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포만감이 바로 좋은 지방입니다. 네, 견과류와 씨앗의 섭취를 통해서 저도 굉장히 포만감을 느끼면서 식사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건강에 관해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책도 쓰지만 너무 어렵고 까다롭고 배고픈 건강 식사를 저도 힘든 건강 식사는 전혀 지향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맛도 있고 배부른 건강식을 저는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포만감은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를 먼저 섭취하고 다른 음식을 한번 식사를 해본다라면 전혀 배고픔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포만감은 고기나 이런 데서만 오는 게 아니고요. 효소, 식이섬유, 그리고 좋은 지방이 주는 포만감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3가지 리듬이 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질서라는 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연계와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리듬이 깨졌을 때 크게 자연재해가 오기도 하고 사람은 정말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연계만 질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몸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질서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는 거지처럼 적게 먹고 아침 식사는 배부르게 임금처럼 먹어야 좋다라고 알고 계시긴 한데요. 저는 이것에 조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3가지 리듬으로 규정한 자연위생학 개념을 보면요.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는 배출의 주기로 봅니다. 잘 내보내는 시간으로 봅니다. 이거는 음양의 조화를 따지는 우리나라와도 좀 비슷한데요. 밤 시간부터 오전 시간은 음의 시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몸이 잘 내보내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연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것의 예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입도 좀 텁텁하고 먼저 화장실을 가잖아요. 바로 소변을 내보냅니다. 또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변도 같이 아침마다 내보내죠. 아침 시간은 내보내는 것에 더 좋은 시간인 거예요. 밤에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나도 자고 소화기관도 쉬었습니다. 일하지 않았죠. 먹지 않았으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화기관이 바로 일을 하는 것보다 일단 워밍업을, 준비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관은 우리가 뭘 먹기만 하면 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주 먹잖아요. 밥도 먹고 간식도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화기관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거죠. 낮 동안에, 뭐 하루 중에.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뭔가를 먹게 되면 소화기관이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화기관을 좀 오래 쉬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는 배출의 시기, 소화기관이 소화효소를 분비할 필요가 없는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전 배출의 시기에는 배출의 효과를 내는 식사가 좋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다 드시잖아요. 밤새 동안 탈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물을 한 잔 드시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물과 같은 식사, 소화효소가 필요 없는 식사, 바로 수분이 거의 90%인 과일 식사입니다. 네, 과일은 씹는 순간 사실 수분으로 다 바로 입에서부터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효소의 자극이 필요가 없습니다. 췌장이 막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과일 성분 속에는 간 세포에도 좋고 또 여러 소화기관에도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효소도 같이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몸을 쉬게 해주면서 영양소를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출의 시기에 굉장히 좋은 식사이고 영양과 해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좋은 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의 주기 이후에는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흡수 주기입니다. 비로소 이때 소화기관이 깨어나서 소화효소도 잘 만들고 잘 운동할 수 있는 시간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딱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동화 주기입니다. 합성의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합성의 시간은 우리 몸이 늘 제가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머리카락도 늘 자라죠. 손톱도 늘 자랍니다. 바로 합성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 속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또 밤에 합성의 시간 동안에는 재생 치유 작용도 일어나게 되는데 밤 시간에 우리가 잠이 들면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이 잠을 유도해서 밤 시간에 노화된 세포도 제거하고 암세포도 제거하고 숙면을 하게 되면 몸이 회복이 되는 시간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야식을 또 하게 되면 또 소화기관 일을 하니까 몸이 또 그만큼 숙면을 하지 못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몸이 피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화 주기는 우리 몸이 다시 재구성되고 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출 주기, 흡수 주기, 동화 주기를 잘 지키는 식사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임금님처럼 화려하게 아니고 소화기관 측면에서 본다라면 소화기관을 쉽게 해주는 식사, 가벼운 식사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하고 이 식사 교정을 아침에 간단하게 만들어 드리는데요. 이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몸이 너무 편해요. 이제 소화가 너무 잘 돼요. 체력이 더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대신 이제 저녁을 또 너무 화려하게 먹기보다는 점심 식사 중에 이때 가장 소화기관이 활발하니까 점심 식사를 제일 잘 든든하게 드시는 게 좋고 저녁은 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사육명 책의 대사식단 중에는 숙면 유도 식사를 써놨는데요. 소화가 잘 되게 하는 편안한 식사,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식사보다 좀 가벼운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너무 아픈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과 또 병원을 의지해서 일상의 어떤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약과 주사나 병원을 의지하기보다는 일단 나의 몸을 내 몸의 주인이잖아요. 내 몸의 주인이 되어서 건강한 신진대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건강한 식사를 통해서 또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건강한 신진대사로 약을 의지하지 않고 또 건강한 체력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